지난 시간에는 소위 흑인, 백인, 황인 식으로 부르는 사람의 피부색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습니다. 피부색이 다양해지는 것은 1차적으로 유전적인 재조합이 원인이며 국가 간에 나타나는 피부색의 불연속은 격리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 격리란 바벨탑 때 흩어짐에 일어난 언어적 격리, 가족의 격리, 그리고 빙하 시대 이후 극단적 기후로 인한 환경적 격리라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맞출 퍼즐 조각은 종분화입니다. 단어 자체가 다소 생소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종분화에 대하여 바르게 정리되면 성경과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는 감동이 있습니다. 종분화에 대하여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두 편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물 분류상의 종과 성경에 기록된 종류의 구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종분화 1편 시작하겠습니다.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진화론을 세상에 심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말하는 종은 영어로 스피시스라고 하는데 생물 분류학의 가장 기본 단위를 말합니다. 먼저 이 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개, 문, 강, 목, 과, 속, 종이라는 생물 분류 들어보셨나요? 모두 생물 분류의 단위들입니다. 맨 끝에 종이 보이시나요? 사람과 가장 친숙한 동물인 개를 그 예로 분리하자면 개는 동물계, 척삭동물 문, 포유강, 식용목, 개과, 개속, 회색 늑대 종 안에 속합니다. 학술 용어라서 그런지 용어가 다소 어렵죠? 용어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왼쪽 끝에 가장 작게 그려 있는 것이 종이죠. 이 분류 결과만 보면 끄덕이시겠지만 실제로 생물 분류학은 생물학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로 꼽힐 만큼 아주 복잡합니다. 최근에는 종도 더 세분해서 아종으로 나누기도 할 뿐만 아니라 끝에 보이시죠? 학계 안에서 분류 체계가 계속 변하고 있으며 생물 분류에 대한 용어의 그 정의도 각 학자들마다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날 종에 대한 가장 보편적 정의는 개체 사이의 교배가 가능한 집단입니다. 만약 어떤 암수가 교배해서 새끼를 낳았고 그 새끼끼리 또 교배가 되면 그 집단을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류된 대부분의 생물들은 종에 대한 이 보편적 정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소개한 개과의 경우 종이나 속이 달라도 서로 교배가 됩니다. 종에 대한 정의가 왜 실제 분류 상황 사이에 불일치하는지 이상하시죠? 이런 불일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 분류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종에 대한 구분은 영국 사람인 존 레이가 1686년 처음 시도했습니다. 이어서 생물 분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웨덴 사람이죠. 칼 린네가 1700년 중엽에 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면서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전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생물들을 서식지나 형태로 분류했습니다. 1차적으로 모양을 보며 구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1866년 유명한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발표되었고 몇십 년 후인 1900년경에는 생물학자들이 유전 법칙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전 법칙 아시죠? 멘델이 발표했잖아요. 멘델은 완두콩을 여러 번 걸쳐 교배하고 격리시킴으로써 다양한 모양을 만들었으며 이를 수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실험의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서로 재조합 가능한 생물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개들도 서로 교배하며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닭도 마찬가지고 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교배를 해도 다른 집단으로 변하는 건 아니죠. 생물학자들이 유전 법칙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생물 분류학자들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전 법칙을 생물 분류 분야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1900년 중엽이 되었을 때 오늘날의 종의 정의인 개체 사이에 교배가 가능한 집단, 즉 유전적 정의를 부여하게 된 겁니다. 즉 형태적 분류에서 유전적 분류로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생물을 분류했던 기간이 거의 200년이 된 거죠. 200년은 꽤 긴 기간입니다. 그렇죠? 이 200년 기간 동안 형태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생물 분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 제목을 사용할 때도 그의 머릿속에는 종에 대하여 형태적 개념밖에 없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다시 1900년 중엽으로 돌아와서 종에 대한 정의가 바뀐 것은 생물 분류학의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기본 단위인 종에 대한 정의가 바뀐 거니까요. 자, 그러면 유전적 분류로 바뀌었을 때 기존 형태적 분류와 일치했을까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생물들이 이전에 다른 종으로 구분되었지만 서로 교배가 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속이 달라도 서로 교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개 과에 있는 딩고, 개, 여우, 늑대, 코요테 등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종이나 속이 달라도 교배가 가능합니다. 영상으로도 보실까요? 실제로 생김새가 많이 닮았죠? 이들은 모두 염색체 수가 78개로 같으며 서로 교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양이과도 마찬가지인데 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역시 닮았죠? 이들은 염색체 수가 38개로 같으며 교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형태적 분류와 유전적 분류의 불일치를 알았을 때 분류학자들이 새로 정의된 분류 체계로 다시 다 재편성했을까요? 아쉽게도 거의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술적인 어려움이 주된 원인입니다. 형태적 분류는 겉모양만 보며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전적 분류는 교배를 통해야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실험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자와 호랑이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사자는 아프리카 지역에, 호랑이는 아시아 지역에 서식하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곳에 만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사자는 평지, 호랑이는 산에 살듯이 각자 사는 환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서로 적대적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한 우리에 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인공적으로 교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죠. 아울러 분류 기준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분류 기준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또한 이 기준을 학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닌 것도 기존의 분류 상황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도 재편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긴 이야기를 제가 짧게 정리하자면 종에 대한 정의를 유전적으로 바꾸긴 하였지만 분류 체계는 기존의 형태적 분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분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스페시에이션입니다. 이번 주제잖아요. 먼저 그 정의를 보면 새로운 생물종이 만들어지는 진화 과정입니다. 정의 안에 이미 들어있듯이 진화를 사실로 전제하고 만든 용어입니다. 즉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죠. 쉽게 예를 들자면 오늘날 사람이 키우는 개는 늑대에서 진화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늑대가 개로 변한 것을 종분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기존의 형태적 분류를 사용하는 것이 보이세요? 유전적으로 늑대와 개는 한 종인데 여전히 형태적 분류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른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종에 대한 정의 그대로 개체 사이에 교배가 가능한 집단의 유전적 정의를 적용한다면 늑대와 개는 모두 한 종으로 묶었어야 하는 거죠. 분류학자들이 늑대나 코요테가 개로 변하는 것을 종분화라고 하지만 엄밀히 잘못된 적용이며 이 둘은 처음부터 교배가 가능했던 동물인 겁니다. 이런 자세는 자신들도 진화론적 사고의 안에 갇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진화론적 사고를 심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겁니다. 늑대가 개로 변한 것은 종분화도 아니고 진화된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교배가 가능했던 생물인 겁니다. 실제로 늑대에서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종분화 시간에 다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유전적 한계로 분류해본 결과 동물의 경우 과 안에서는 대부분이 교배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분화 용어와 적용의 문제점이 이해되셨나요? 창조과학자들은 종이란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종류, 영어로 kind란 단어를 선호합니다. 첫째 이유는 앞서 다룬 것처럼 종에 대한 정의와 실제 분류 상태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생물들이 창조될 때 종류란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성경을 좀 보실까요?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실 때입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종류대로 내니.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실 때입니다. 큰 물고기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여섯째 날 육지동물을 창조하실 때입니다. 땅은 생물을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생물을 창조하실 때 종류란 단어가 10번 등장합니다. 이 종류란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성경이 직접 대답해 줍니다. 노아 홍수 때 동물들을 방주에 넣으실 때입니다. 방주의 동물을 종류대로 들어갔다고 표현하며 그 이유를 생명을 보존케 하고 그 씨를 유정케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즉 종류란 서로 교배할 수 있는 생물 단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종류란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min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defined, 즉 한계가 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각 생물들을 교배할 수 있는 유전적 한계로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한계를 종류라고 부르신 거죠. 생물 간의 교배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생물학자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과학적 증거와 성경의 창조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개와 고양이가 또는 소와 말이 교배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들 각자의
기본적인 유전 설계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각 종류마다 유전적인 설계를 다르게 한 겁니다. 개와 고양이 사이의 유전적 설계도의 차이는 개와 늑대의 설계도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의 종류는 어떤 생물은 종, 어떤 생물은 속, 어떤 생물은 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과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에서의 종류는 하나님께서 각 생물에게 넣은 유전적 한계며 생물 분류상의 종은 사람이 하고 있는 생물 분류의 시도인 거죠. 여러분께서 어떤 것이 더 명확한지 판단해 보세요. 자, 그리고 왜 창조과학자들이 종보다 종류란 단어를 더 선호하는지 아시겠죠? 오늘날 살고 있는 육지동물들은 모두 방주에 탔던 동물들로부터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노아홍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종류란 단어가 방주에 동물을 태울 때 또 등장합니다. 자, 우리 보실까요? 새가 종류대로, 각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또 얘기하십니다.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으니. 즉 방주 안에 늑대, 여우, 코요테, 각 품종의 개들이 따로따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개 종류 2마리가 들어간 겁니다. 또한 사자, 호랑이, 표범, 고양이 여러 품종이 따로따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고양이 종류 2마리가 들어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갔던 개나 고양이의 모양은 지금의 개와 고양이와 같지 않습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개, 과나 고양이, 과 안에 있는 동물들을 다 합한 모양에 가깝겠죠. 우드모랩은 노아 방주의 적합성이라는 책에서 방주 크기와 그 안에 들어간 동물들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들어간 동물을 종과 과의 중간인 속이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2마리와 7마리가 들어갔다고 했을 경우 16,000마리 이상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전체 방주 규모를 볼 때 13% 정도 차지하는 부피입니다. 공룡과 같은 큰 동물을 넣었을 때도 문제가 없는 충분한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배할 수 있는 것을 종류라고 할 때 육지의 동물의 경우 과에 더 가깝기 때문에 방주에는 16,000마리보다 훨씬 적은 수의 동물이 탔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주 얘기를 하니까 궁금한 게 많아지죠. 그러나 지금은 종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주에 대하여는 또 다룰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방주에 탔던 이 동물들로부터 지금의 모든 동물들이 된 거죠. 그렇다면 개나 고양이와 같은 각 한 종류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해졌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동물들이 나올 때도 종류대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실까요?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께서 종류를 정말로 강조하시죠. 그런데 홍수 이후가 홍수 이전과는 상황이 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높은 지형의 등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높은 산맥들은 노아홍수 후기 물이 빠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산맥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언젠가 노아 홍수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높은 산들은 홍수 이전에는 없었던 거죠. 물론 노아 홍수 이전에 지형의 높낮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높은 산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 중에 같은 종류 안에서도 모양에 따라 산에서 살기 편한 것들은 산에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평지에만 남았겠죠. 또한 일단 헤어지고 나면 높은 산맥들로 가로막혀서 왕래하는 것이 홍수 이전만큼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때 지형 변화에 따른 격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격리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앞선 주제였던 사람 피부색이죠. 이와 비슷한 상황이 동물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홍수 직후의 격리는 그리 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홍수 직후의 수변 사막 때는 지역에 따른 기후의 차이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훨씬 큰 격리는 바벨탑 사건에 이어 일어난 빙하 시대에 발생했습니다. 또한 빙하 시대 이후 등장한 극단적인 추위와 더위는 격리를 더 분명하게 했죠. 즉 지형적 격리 이후에 기후의 차이에 따른 더 심한 격리가 추가된 겁니다. 여기서 사람 피부색 때 다루었던 것처럼 유전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2마리 개가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림에서 보듯이 A 유전자 쌍인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대문자 A는 털을 길게 하는 유전자며 소문자 A는 털을 덜 길게 하는 유전자입니다. 이때 이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새끼를 낳으면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의 개들을 낳았겠죠. 자, 이 중에 대문자 대문자로 조합된 개가 털이 가장 길겠죠. 그리고 소문자로만 조합된 개들이 가장 짧고 대문자와 소문자로 조합된 개는 중간 길이겠죠. 수변 사막 때는 큰 격리가 없이 서로 만나며 새끼를 낳았겠지만 빙하 시대와 함께 추위가 시작되며 털이 짧은 개들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따뜻한 쪽으로 이동했겠죠. 한편 털이 긴 개들은 추위에 견딜만 함으로 그냥 남아 있었겠죠. 대문자 대문자 개들은 또 주위에 있는 대문자 대문자 개들을 만났겠죠. 그리고 새끼를 낳겠죠. 그리고 이들의 새끼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 대문자만 가진 털이 긴 유전자를 갖게 되겠죠. 이때 기후에 따른 격리가 일어난 겁니다. 추운 곳에는 털이 긴 개, 따뜻한 곳은 털이 짧은 개로 나뉜 거죠. 이는 단지 유전자 한 쌍을 가지고 한 거지만 모든 유전자를 고려하면 다른 신체 모양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즉 털의 길이와 모양에 따라서 그들의 격리가 일어나고 이동한 개들끼리 교배함으로 다양해진 겁니다. 기후 차이에 따른 격리로 동물들의 모양이 어떻게 다양해지는지 자, 우리 이해되셨죠? 이런 과정을 과학자들은 자연 선택, Natural Selec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연 선택은 자연 환경에 따라 생존에 적합한 동물이 남게 되거나 제거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는 털이 긴 개들은 추운 지방에서 자연 선택에 의해 남게 된 거며 털이 짧은 개들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추위에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자연 선택은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연 선택은 우리에게 중요한 2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자연 선택으로 종류가 바뀌었나요? 여전히 개죠. 그림과 같이 모두 A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배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선택으로 종류가 바뀐 예가 없다는 점이에요. 자, 2번째, 자연 선택은 유전 정보 손실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맨 밑에 그림에 주목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개의 털이 길어졌을 때 이전 정보가 추가되었나요? 아니면 손실이 일어났나요? 자, 길어졌다고 이전 정보가 추가됐나요? 소문자 A를 잃어버렸잖아요. 즉 생물의 모양이 다양해지는 것은 이전 정보가 추가되면서 다양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정보를 잃어버리면서 다양해진다는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진화론자들이 아주 곤란해하는 부분입니다. 즉 자연 선택이 이전 정보의 획득 과정이냐 아니면 손실 과정이냐 하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gain of information이냐 아니면 loss of information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연 선택 과정 가운데 이전 정보의 획득은 없습니다. 오히려 손실 과정인 거죠. 개의 예에서도 털이 긴 개는 소문자를 잃어버리며 털이 짧은 개는 대문자를 잃어버리며 다양해지고 자연 선택된 거죠. 만약에 자연 선택이 진화의 메커니즘이라면 자연 선택 과정 중에 이전 정보가 획득되는 경우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자연 선택은 언제나 이전 정보의 손실을 보여줍니다. 자연 선택은 종회기원을 쓴 찰스 다윈이 진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했던 과정입니다. 오늘날 진화론자들에게도 자연 선택은 진화의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자, 그러나 지금 보셨죠? 자연 선택으로 종류가 바뀌는 것이 아니며 이전 정보가 획득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연 선택은 진화를 일으키는 어떠한 역할도 못합니다. 자, 이제 노아 홍수와 빙하 시대 이후 발생하는 격리와 자연 선택으로 인해 동물의 모양이 다양해지는 것. 아울러 이들 과정이 모두 이전 정보의 손실 과정이라는 것. 이해되셨죠? 종에 대한 형태적 분류, 이전적 분류, 종분화의 모순, 생물 분류상의 종과 성경에서의 종류, 격리를 통한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함, 자연 선택이 진화의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점. 그래도 우리 마음에 궁금한 게 남아있죠? 네, 아쉽지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모양이 가장 다양한 동물을 꼽으라면 사람과 가까운 개입니다. 큰 것은 2m 되기도 하고 작은 것은 수십 센치로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들은 왜 다른 동물보다 훨씬 다양할까요? 또한 오늘 나눈 것처럼 만약 늑대에서 개가 되었다면 왜 개들은 늑대와 달리 이렇게 순하게 되었을까요?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동물이 라이거라는 것 아시죠? 이런 동물을 종간잡종이라고 합니다. 이 종간잡종들은 새끼를 낳지 못한다고 하던데요. 모두가 다음 시간에 다룰 주제입니다. 즉 퍼즐 조각 가운데 종분화의 마침표가 찍히는 시간입니다.